한국 기업 회장님들의 신년사 같은 스피치 들어보신 적 있으시죠? 회사가 달라도 다 똑같은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일단 시작은 날씨 이야기로 시작을 합니다. 봄이 왔다, 일교차가 심하니까 건강 조심해라, 천고마비의 계절이 왔다 같이 식상한 날씨 얘기로 시작을 하고 위기 이야기로 이어집니다. 고금리, 고물가, 저성장, 고유가, 글로벌 불확실성 같은 이야기들을 많이 쓰시죠. 어쩔 때는 그냥 위기가 아니라 사상 초유의 위기라는 말도 합니다. 그 다음으로 위기니까 정신 똑바로 차리고 일 열심히 하자는 내용으로 마무리가 돼요. 대부분 한국 기업 경영진들의 신년사나 원래사 같은 스피치는 이 프레임에서 벗어나지를 못하는 것 같아요. 듣는 사람들은 마치 뭔가 혼이 나고 있다는 느낌이 드는 스피치들이에요. 이게 과거에 교장 선생님 훈화 말씀이랑도 비슷한 것 같아요. 이게 실망스러운 이유가 이런 스피치가 조직 구성원분들에게 어떤 메시지를 줄 수 있을지 고민을 안 해본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기 때문이에요. 이걸 듣고 영감이나 동기부여를 얻을 사람은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히려 내가 몸담고 있는 조직의 대장이 우리 조직이 위기라고 한다면 당장 다른 회사 알아봐야겠다라는 생각이 들 것 같아요. 내 조직이 지금 위기라는데 내 소중한 커리어를 왜 여기다 걸어요? 더 나아가서 이런 경영진들의 말씀 자리는 굉장히 경직된 자리인 경우가 많잖아요. 빈자리 없이 꽉 채워 앉고 대장은 무대 위에 올라가서 누가 써준 듯한 종이를 읽는 스피치를 하죠. 이제 기업 문화도 많이 바뀌고 있는데 이런 경영진들의 스피치도 변화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도 한국 대기업 다니는 시절에 경영진들의 이런 훈화 말씀 스피치에 익숙해져 있다가 2000년대 실리콘밸리에서 일하면서 완전히 다른 문화를 경험했어요. 참고로 요즘의 실리콘밸리 빅테크 기업들은 이제 대기업 문화가 자리 잡은 기업들이 됐고 이건 스타트업 문화가 지배하고 있었던 2000년대 이야기입니다. 당시 실리콘밸리 리더들의 스피치를 들으면 위기를 강조하는 것과는 정반대 이야기를 해요. 위기인 상황에서도 야, 우리의 앞날은 굉장히 밝다. 우리 계획대로 가면 우리가 세상을 바꾼다. 우리는 특별하다 같은 자기 정당화가 강한 메시지들을 많이 얘기했어요. 그래서 그때 우리는 지금 로켓에 타고 있다라는 표현을 종종 썼어요. 지금 우리는 올라가고 있는데 너희들 로켓에 타고 있어서 올라가는 거를 못 느낄 뿐이야 라는 이야기인 거죠. 아직도 기억에 남는 스피치가 아이폰이 막 나와서 업계가 긴장을 하고 있을 때였어요. 당시 구글 CEO였던 에릭 슈미츠 회장님이 내부 직원들과 이야기하는 자리에서 앞으로의 세상은 모바일 중심으로 변할 거고 우리가 갖고 있는 제품들과 강점 때문에 이 판에서는 우리가 이길 거다라는 이야기를 했고 당시 애사심에 가득 찼던 제가 그걸 들으면서 열심히 일해야겠다는 동기부여로 가득 찼던 기억이 납니다. 이런 자기정당화 스피치가 꼭 좋은 건 아니지만은 지금 위기니까 정신 똑바로 차리고 일하자 메시지보다는 훨씬 더 좋은 것 같고 스토리텔링을 잘 하면은 우리는 특별하니까 열심히 일해야겠다라는 동기부여를 줄 수 있다라고도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걸 Drinking the Kool-Aid라는 표현을 많이 써요. 미국에서는. 콜레이드는 아주 단 음료수 이름이고 우리 조직의 방향을 내가 맹목적으로 믿으면서 열심히 따라간다라는 의미예요. 그 단 음료수를 계속 들이키는 것처럼. 또 당시를 돌아보면 경영진들의 이야기를 직접 들을 수 있는 기회가 많았어요. 그 대표적인 예가 매주 금요일 늦 오후에 전체 직원이 모이는 회의가 있었는데 회의라기보다는 뭐 음식과 맥주도 있고 자유롭게 네트워킹 하다가 무대 위로 창업자나 CEO가 올라와서 마이크를 잡고 그 주에 잘했던 일 여기서 박수도 치고 또 그 주에 반성해야 될 일은 반성도 하면서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는 시간이에요. 이걸 처음 접했을 때 굉장히 놀랐던 기억이 나고 규모가 그렇게 크지 않은 회사라면 도입해보면 굉장히 좋은 시스템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기서 제일 놀랐던 거는 그런 이야기가 끝나고 하는 질의응답이에요. 질의응답 시간에 정말 5만 가지 질문들이 막 쏟아집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경쟁사가 지금 이렇게 하고 있는데 우리의 전략은 뭔가요? 라고 CEO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보통 기업에서 익숙한 모습은 경쟁사가 뭘 하고 있으면 경영진들이 대책을 마련하라는 지시를 내리는 데도 익숙한데 오히려 그거를 대장한테 물어보는 게 굉장히 인상적이었고 우리 뭐 출장 정산 시스템에 이런 문제가 있는 것 같다. 우리는 테크 회사인데 왜 이렇게 경영학과들을 많이 뽑냐? 뭐 이런 질문들이 나왔던 기억도 나요. 가장 기억에 남는 이 금요일 오후 미팅은 2010년도에 중국이 정치적으로 민감한 내용을 검색에서 빼라고 해서 여기에 반대를 해서 아예 검색 서비스를 구글이 철수를 해요. 중국에서. 그러니 당연히 그 주 금요일 오후 미팅은 이 이슈가 가장 큰 화두였고 어떤 사람들은 이거 중국 정책인데 정책에 따르면서 중국에서 계속 장사를 해야 되는 게 아니냐라고 생각한 사람들도 있었어요. 그때 구글 창업자 중에 한 명인 세르게이 브린이 마이크를 잡고 올라가서 본인이
레닌이 어렸을 때 러시아에서 반유대주의를 피해서 가족들이 미국으로 이민 온 얘기를 하면서 우리는 정치적 타협 같은 거를 안 한다는 이야기를 했어요. 그리고 거기 있던 직원들에게 기립박수를 받았습니다. 저도 그때 현장에 있었는데 굉장히 뭉클했던 기억이 많이 나요. 이런 문화가 굉장히 실리콘밸리스러운 문화이기도 하고 한국에서 도입하기는 쉽지 않을 것 같지만 특히 대기업에서는요, 아직 기업이 작은 규모라면은 처음부터 이런 문화를 만들어가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때는 실리콘밸리 문화는 수평적이고 열려있고 아시아 기업 문화는 수직적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그러다 실리콘밸리 테크 기업들이 빠르게 성장하면서 2020년대 들어서는 관료주의적인 대기업 문화가 자리 잡는 거를 보면서 이런 열린 문화는 규모가 작기 때문에 가능하다라고 생각이 바뀌었어요. 아무래도 회사 규모가 크면은 사람도 많아지고 특히 지킬 게 많아지기 때문에 수직적이고 관료주의적인 문화가 자리 잡을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이걸 좋아할 기업은 아무도 없지만 현실적으로 어쩔 수 없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 좋은 예가 앞서 말한 그 금요일 오후 미팅도 2020년대에 들어서는 누가 봐도 인사과에서 써준 것 같은 얘기를 경영진들이 하고 민감한 이슈가 있어도 보도자료에 들어가 있는 내용을 이야기를 해줘요. 그리고 질의응답도 대부분은 온라인으로 미리 받아서 준비해놓은 대답을 해주는 경우도 많아졌습니다. 그래서 예전에 그런 열린 문화는 아쉽지만은 많이 없어졌고 요즘은 내부에서 의존도 많이 생겼다고 해요. 그래서 이런 것 때문에 실리콘밸리 빅테크에 오래 다닌 분들이 스타트업으로 이직하는 이유가 되기도 합니다. 최근 엔비디아 창업자이자 CEO인 요즘 실리콘밸리에서 가장 잘 나가는 리더인 젠슨 황의 인터뷰를 들으면서 리더들이 커뮤니케이션을 어떻게 접근하면 좋을지에 대한 생각이 들었어요. 윗사람들이 직원들이 모르는 정보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권력을 갖고 있는 조직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얘기를 해요. 내 위치에 따라서 내가 얼마나 많은 내부 정보를 가지고 있냐가 결정되는 문화가 관료주의적인 문화의 모습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젠슨 황은 모두가 일할 수 있는 문화를 만들기 위해서는 직원 모두가 정보 레이어가 없이 지금 우리가 어떤 상황에 있고 뭘 알고 있고 뭘 모르고 있고 어떤 가정을 하고 있는지 같은 정보를 알 수 있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그런 환경을 만드는 게 CEO의 역할 중에 하나라는 이야기를 해요. 물론 젠슨 황이 실제로 엔비디아 내에서 이렇게 하시는지는 모르지만은 많이 공감이 되었던 인터뷰였고 우리 사회의 리더분들이 참고하면 좋을 내용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이런 대장이 이끄니까 엔비디아가 이렇게 잘 나가지 라는 생각도 들었고 솔직히 그러면서 주식을 더 사야겠다라는 생각도 했습니다. 그래서 더 샀어요, 저 실제로. 진짜. 네. 오늘 리더십 얘기를 했으니까 오늘의 미키 아이템은 요즘 술 시장에서 리더십을 발휘하고 있는 데킬라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요즘 데킬라가 핫한데 다육식물인 아가베 중에서도 멕시코 특정 지역에서 자라는 블루 아가베라는 품종으로 만든 술만 데킬라라고 부를 수 있습니다. 데킬라는 기본적으로 세 가지 등급을 아시면 돼요. 숙성을 하나도 안 한 등급을 블랑코라고 부릅니다. 숙성을 안 했기 때문에 물처럼 투명한 색이에요. 두 번째로 1년 미만으로 숙성한 등급을 레포사도라고 부르고 숙성을 했기 때문에 색깔이 살짝 갈색이에요. 요즘 핫한 브랜드이자 영광스럽게도 제가 한국 첫 브랜드 앰베서더가 된 클레세 아주레 이 유명한 파란색 줄이 있는 이 병이 클레세 아주레 레포사도입니다. 클레세 아주르는 마실 때 이렇게 종을 한번 치는 걸로도 유명하죠. 세 번째로 1년 이상으로 숙성한 데킬라는 아네호라고 부릅니다. 숙성 기간이 길기 때문에 가격도 비싸고 색깔도 더 갈색이에요. 클레세 아주레 아네호 병을 보면은 이렇게 조금 더 고급스러운 하얀색 병이에요. 데킬라는 굉장히 여러 가지 맛이 나는데 숙성을 안 한 데킬라를 마시면 조금 더 과일 맛이 많이 나고 숙성을 더한 데킬라를 마시면은 위스키 맛에 가까워진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3단계 정도 나누어서 데킬라를 마셔보면 좋고 데킬라도 샷으로 이제 원샷 하지 마시고 요런 작은 와인잔에서 맛을 음미하면서 마시면 데킬라를 훨씬 더 즐길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은 경영진들의 스피치에 대한 얘기를 했는데 여러분들이 들으셨던 너무 황당한 아니면 다시는 듣기 싫은 아니면 너무나 좋았던 리더들의 연설이 있으면 답글로 남겨주시면 재밌을 것 같습니다. 저는 그럼 다음 시간에 더 재밌고 유익한 주제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